보수는 요거 가만히 보면 시험 문제가 두 문항 나옵니다. 두 문항. 그래서 78페이지까지 하면 오늘 수업이 끝납니다. 자, 보수. 보통 이론 문제가 한 문제 나오고 계산 문제 한 문제 나오고 그래요. 근데 자, 뭐가 있냐면 작년 시험 문제에서는 계산 문제가 안 나오고 그 이론 문제만 두 문제가 나왔었어요. 하여간 비중으로 봤을 때는 두 문제. 계산 문제 나올 거예요.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73페이지 내용은 이겁니다. 우리가 이제 세 가지 내용을 공부할 텐데 첫 번째는 보수는 언제 주는 거냐? 보수 지급 시기예요. 보수 지급 시기. 자, 여기다 써버리면 활동 과정을 보면 처음에 이제 의뢰를 받아서 활동을 시작합니다. 의뢰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의뢰받아가지고 열심히 소개하죠. 중개. 열심히 소개하고. 자, 그래가지고 이제 마음에 들고 조건이 맞으면 그때 이제 도장 찍죠. 여기 이제 계약 체결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이제 하는 게 뭐냐면 등기 내는 것까지 도와준다. 그걸 계약의 이행이라고 그래요. 여기는 이제 계약금만 주는 거 얘기하고 여기는 중도금 치르고 그 다음에 잔금 치르고 그 다음에 등기 내고 이걸 이행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요 과정을 거치게 돼요. 네.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보수 지급 시기는 언제냐? 당사자 간에 약정이 있다면 그 약정한 때가 보수 지급 시기가 될 겁니다. 그런데 약정이 없는 경우가 시험 문제 나오는 거 이제. 약정이 없다면, 약정이 없을 때는 보수 언제 주죠? 잔금 지급이요. 잔금 시가 되죠? 약정이 없다 그러면 요때가 돼요. 요때가. 그걸 갖다가 어떻게 표현하냐면 거래 대금의 지급이 어떻게 됐을 때 완료된 날로 한다. 이렇게. 거래 대금의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합니다. 이렇게. 그 별표 친 거 있죠? 별표 친 거 거기서? 가로 1번에 별표가 나온다고요? 최근 두 번 나왔고 앞으로 계속 나올 겁니다. 이게 조심할 건 계약 체결이 완료된 날로 한다. 약정이 없을 때 그러면 X 밑에 써놨죠. 계약 시간이에요. 요때가 아니고 요때. 그죠? 자, 두 번째 나올 건 이겁니다. 계약이 이행되지 못하고 파기가 되었을 때, 깨졌을 때 보수 청구권은 소멸하느냐. 파기된 게 가만히 보니까 깨진 거 민법 시간에 배우실 거예요. 무효. 그 다음에 취소 원인. 그 다음에 해제. 이렇게. 계약이 깨진 원인은 요런 겁니다. 이런 거. 자, 그랬을 때 무효, 취소, 해제됐을 때 보수 청구권 소멸하냐. 이런 뜻이야. 자, 관련해서 우리 이제 조문은 어떻게 돼? 이것도 조문이에요. 파기 원인과 특히 책임이 누구한테 있냐 가지고 따져요. 깨진 책임이 개업 공인중개사한테 있다면, 개공한테 있다면 그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때는 보수 달라고 할 수가 없고 당연한 얘기. 반대로 깨진 책임이 개업 공인중개사한테 있지 않다면 보수 달라고 할 수가 있겠다.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개업 공인중개사가 매수인한테 사기꾼을 소개시키는 바람에 우리 매수인이 사기당했어요. 계약금 뜯겼어요. 그 매수인 같은 경우는 이제 취소하겠죠. 중도금 줄 리가 없죠. 사기당했는데. 그래서 취소. 누구 때문에 계약이 깨진 거예요? 부동산 사장님이 잘못 소개하는 바람에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자, 이랬을 때는 사기꾼을 소개시킨 그 잘못 때문에 오히려 손해배상 책임을 지고 물어줄 책임이 있다 이렇게 봐야지 가서 복비 내놓으라고 할 수는 없는 형편이에요. 없는 형편. 그래서 이건 당연한 얘기예요. 자,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다고. 이런 경우도. 그래서 개업 공인중개사한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대표적인 경우가 매수인이 계약금을 걸고 계약을 했다가 마음이 바뀌어버려서 자고 나서. 자고 나면 마음이 바뀌는지 모르겠어요. 계약금에 의한 해약 이렇게 돼. 그러니까 매수인은 일방적으로 나 안 사겠다 와서 다음날 깨는 거예요. 해약이 해제입니다. 그럼 해약, 해제된 것이 누구 탓이죠? 개공 때문에 아니잖아요. 매수인이 많이 바뀐 거죠. 개공 탓이 아니죠. 그러니까 복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거지. 일방적으로 매수인이 해약한 거지. 개공 책임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는 받을 수가 있다. 이론적으로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 받으려고 하면 쉽지 않을 거야.
나중에 한번 받아보세요. 매수인한테 가서 계약을 해약하시고 계약금 뜯긴 건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계약은 쓰셨기 때문에 계약서는 복비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여기 두 가지입니다. 요거 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저 밑에 보시면 가로 2번 소멸해서 말이에요. 회색 바탕의 박스 두 줄 한번 읽어보고 가겠습니다. 자,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 업무에 관해서 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보수를 받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다만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과실로 인하여 여기 꼭 들어가야 됩니다. 고의과실 때문에 거래 행위가 무효, 취소, 해제됐을 때는 보수를 받지 못합니다. 그러지 않다가 그 말이죠. 그래서 그 조문 보시고 자, 이제 두 번째 얘기로 넘어갑니다. 74페이지. 법정 한도입니다. 중개 보수에 대해서는 법정 한도를 정해놨다고. 이걸 초과해서 받으면 아까 금지행위가 됐던 거예요. 그런데 법정 한도가 중개 대상 물건이 주택일 때 하고 그 다음에 주택 외 물건일 때 하고 법정 한도를 정한 것이 좀 다르다. 그래서 우리 교재에 보면 74페이지에 있는 아랫부분 내용이 주택, 오른쪽에 가로 2번에 있는 내용이 주택 외 물건이에요. 자, 봅니다. 왼쪽에 있는 주택부터. 일단 법의 내용을 보면 법에서는 이렇게 써놨습니다. 국토부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동그라미 1번이요. 자, 어떻게 되냐면 시도 조례로 법정 한도를 정한다고 되어 있다. 법에는 어떻게 나와 있는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틀 안에서 시도 조례로 정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법에는. 그러니까 첫 번째 그 가로 1번 법률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자, 2번에 있는 국토교통부령 2번 별표하시고 그 안에 있는 내용이 시험에 잘 나와요. 그 안에 있는 내용을 갖다가 지금부터 우리가 보면 이렇습니다. 자, 중개보수는 어떻게 받죠? 의뢰인 쌍방한테 어떻게 받는다고 나옵니까? 각각 받되 이렇게 나옵니다. 보수는 매도인한테 받고 매수인한테 받고 쌍방한테 각각 받으니까 매도인한테 200 받고 매수인한테 100만 원 받고 그럴 수 있나요? 있어요. 돼요. 각각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따로. 알면 기분 나쁘니까 모르게 해야 되겠지만은 어쨌든 각각 받아요. 매도인한테는 200 받고 매수인한테는 공짜로 해주고 그럴 수 있나요? 있어요. 가능합니다. 그게 각각 받는다는 거예요. 똑같이 나눠 받는 게 아니고 균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일방에게 받을 수 있는 한도가 정해져 있죠. 국토부령에. 그게 매매나 교환 계약을 알선했을 때가 1,000분의 9니까 0.9%까지 받고 임대차 등 나머지 거래를 알선했을 때는 0.8%까지 받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한도가 일방한테 받을 수 있는 한도가.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매매 교환 쪽이 0.9로 좀 세요. 임대차 등 0.8이고 바뀌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쌍방이고 뒤에는 일방입니다. 그래서 요거 쌍방 한도 그러면 안 돼요. 쌍방한테 뭐요? 각각 받고 한도는 뭐요? 일방 이렇게 되고 바뀌면 안 되는 거 여기도 또 중요하지. 하여간 주변에 비슷한 거 있으면 막 바꾸려고 노력하니까. 그래서 한도란 글자가 오면 반드시 앞에는 일방이 와야 됩니다. 이렇게. 요게 국토부령의 내용이고 첫 번째 중요한 포인트고 2번에 나와요. 2번. 응? 우리 2번. 시험에 참 잘 나옵니다. 근데 사실은 법정 한도가 이게 끝이 아니죠. 또 뭘로 정하게 돼 있어요? 시도조례. 시도조례로 법정 한도를 정하라 이렇게 돼 있으니까 시도조례표 박스가 밑에 나와 있다고. 그 박스 보시면 이 조례표 박스는 크게 두 칸. 위에 칸이 매매교환, 밑에가 뭐요? 임대차 등 이렇게 두 칸입니다. 매매교환, 임대차 등 이렇게 두 칸이에요. 두 칸인데 매매교환이다 그랬을 때 거기 보면 거래 금액이 5천 미만이냐 5천 이상 2억 미만이냐 2억 이상 6억 미만이냐 6억 이상 9억 미만이냐 이렇게 금액대에 따라서 최고 요율을 정해놨습니다. 0.6도 나오고 0.5도 나오고 금액이 올라갈수록 줄어들죠. 0.4가 나오는데 여기 나와 있는 0.654 요게 진짜 지켜야 될 법정 한도입니다. 요
안에서 진짜 정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걸 지켜야 돼요. 그래서 이 시도 조례표를 갖다가 사무실에 걸게 하는 거예요. 진짜 지켜야 될 건 요거죠, 요거. 그러니까 시도 조례표는 두 가지를 정해놨습니다. 여기 나온 것처럼 최고 요율을 정해놨고 하나 더 있어요. 끝에 한도 금액이 적혀 있죠. 25만 원, 80만 원, 30만 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한도 금액도 정해놨어요. 그러니까 시도 조례표에서 정해놓은 거 몇 가지죠? 뭘 정해놨죠? 두 가지 정해놨는데 요율하고 또요 한도액을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시도 조례표를 갖다가 다른 말로 할 때 요율 및 한도액 표라고 부릅니다. 우리끼리 부를 때는 더 줄여서 요율표다 이렇게 했었죠. 그러니까 요율표 요것이 시도 조례표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걸어두게 돼 있고 여기 나오는 0.6543 이런 것을 지켜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지킬 건 이거지. 사무실에서. 자, 그런데 시험에서는 요거 중요하잖아요. 이게 시도 조례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시험에서는 만약에 계산 문제를 낸다 그러면 이것을 갖다가 자료로 줍니다. 시험지에. 그러니까 암기 안 해도 괜찮은 거야. 근데 이건 암기하셔야 돼. 그러니까 막상 시험에서 중요한 것은 밑에 게 아니고 위에 거예요. 나중에 현장에 가시면 위에 건 하나도 안 중요해요. 밑에 게 중요하고. 반대. 그러니까 시험 보실 때는 요 위에 걸 철저히 해두셔야 돼. 2번 국토부령을. 조례표는 요렇게 생겨 먹었구나 하고 지나가시면 돼. 자, 근데 지금부터 중요합니다. 조례표와 관련해서 지금부터 이제 세 가지 내용을 볼 텐데 지금부터가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밑에 써져 있지만 뭐냐? 이 시도 조례표가 우리나라에 17개가 돼요. 시도 조례표가 17개, 시도가 있어요. 서울특별시부터 제일 마지막에 생긴 게 세종특별자치시예요. 그래서 17개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여기 광명에 있는 부동산 사장님이 구로구에 있는 아파트를 중개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행정구역이 여기는 경기도고 구로구는 서울이니까 구로구에 여기 광명에 있는 부동산 사장님이 구로구에 있는 아파트를 중개했을 때 복비 받을 적에는 어느 조례에 따라서 복비를 받느냐 이거지. 서울시 조례하고 경기도 조례가 조금 틀려요. 그때는 무조건 뭐 따라갑니까? 사무실 따라갑니다. 사무실 소재지 관할 시도 조례가 적용됩니다. 물건 소재지 아니고요. 만약에 물건 소재지 관할 시도 조례가 적용되면 중개 사무실에다가 조례표를 17개를 걸어놔야 됩니다. 물건 소재지 따라가면. 근데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한 개만 걸려 있죠. 무조건 사장님 따라갑니다. 사무실 따라가요. 요게 10번 이상 출제된 거예요. 자, 두 번째 우리가 알 것은 여기 보면 5천만 원 미만입니다. 조례표가. 5천만 원 미만일 때는 최고 요율이 0.6인가 그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만약에 매매가가 4천만 원이라고 한다면 최고 요율은 0.6이죠. 그런데 0.7을 갖다가 받기로 약정을 했다. 이렇게 0.7을 갖다가 받기로 약정했다 그랬을 때 이 7%로 약정한 것은 효력이 있을까요? 아니요. 그래서 0.7%에서 28만 원이네. 그죠? 이렇게 초과한 약정이잖아요. 이 약정 자체는 무효가 돼요. 무효. 근데 이때 핵심은 이때는 0.7% 약정한 거 전부가 다 무효가 됩니까? 아니면 넘어간 부분만 무효가 됩니까? 초과 부분만 무효다. 그게 동그라미 3번이에요. 3번. 제일 끝에 거. 요것이 두 번째 중요한 거. 자, 세 번째 중요한 거 합니다. 이제 또 4천만 원인데 0.7%를 받아 먹었습니다. 그러면 이거 초과해서 약정해서 받은 거죠? 이거 초과 보수가 됩니다. 0.7% 받았으니까 0.69까지밖에 못 받는데 그럼 많이 받은 거예요. 그러면 1학년 일반이죠? 그래서 이제 처벌하려고 붙잡았어요. 그랬더니 요 받아먹은 부동산 상임이 하는 소리가 아이고 제가 이 조례를 잘못 해석하고 잘못 해석해서 많이 받았네요 하면서 변명을 해요. 조례를 잘못 해석했대. 자, 그러면 이는 조례를 잘못 알고 이렇게 많이 받았으니까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처벌 안 합니까? 아니요. 해야 됩니다. 만약에 잘못 해석했어요. 법이 그런 법이 있는지 몰랐어요. 이렇게 해서 만약에 처벌 안 하기 시작하면 처벌할 사람이 별로 없어. 나중에 극단적으로 이런 사람도 나올 거 아니에요. 응? 남의 물건 가져가 놓고 이게 처벌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처벌 못 합니까? 아니요. 처벌합니다, 그거. 그러니까 조례를 잘못 해석했다. 그런 법이 있는 거 몰랐다. 다 처벌됩니다. 그게 동그라미 2번. 2번이라고 2번.
그 세 가지를 다 하셔야 돼. 그러니까 중간에 있는 요 조례표 요 내용만 중요하지 않고 요 밑에 있는 세 가지 내용까지 또 중요합니다. 자, 여기까지 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위아래 중요한 거. 자, 그다음에 주택 외의 물건입니다. 주택 외의 물건 이렇게 되면 주택이 아닌 다른 물건 얘기하는데 여기 들어간 게 되게 많죠. 공장도 있죠. 임목도 들어가죠. 토지도 들어가죠. 오피스텔도 들어가죠. 상가도 들어가죠. 등등등. 주택 빼고 다 들어갑니다요. 자, 이때 오른쪽 페이지 가로 2번 보는 겁니다. 보면 법에는 뭐라고 써져 있는가? 자, 국토교통부령으로 법정 한도를 정한다고 돼 있어요. 자, 법에 써져 있는 거 한번 읽어보면 주택 외 중개 대상물에 대한 보수는 뭘로 정한다고요? 국토부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거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주택 외 물건은 시도 조례표가 있나요, 없나요? 시도 조례표가 없습니다요. 이게 표시돼 있죠, 밑에. 주택의 물건은 국토부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시도 조례로 정한다. 그러면 틀립니다. 주택에 대해서는 조례표가 있습니다. 주택의 물건은 조례표가 없습니다. 이렇게 됐고요. 여기도 어디가 핵심이겠습니까? 국토부령의 내용, 요것이 핵심이겠죠. 보나마나, 그죠? 자, 국토부령의 내용이 거기 2번에 나옵니까? 2번 나오죠. 별표입니다, 그거. 여기 볼 때, 여기 국토부령에 가니까 크게 주거용 오피스텔이에요. 요거 하고, 그 다음에 이거 뺀 나머지 물건입니다. 이렇게 해서 두 가지로 나뉩니다. 어디가요? 국토부령. 요거 중요하죠, 국토부령. 그런데 이때 주거용 오피스텔이다 그랬을 때는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매매나 교환계약을 알선했을 때는 0.5까지 받고 임대차 등 나머지 거래를 알선했을 때는 0.4까지 받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시험에서는 0.5하고 0.4가 바뀌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바꾸는 게 되게 좋아요. 또 한 가지는 그렇다면 주거용 오피스텔은 뭘 주거용 오피스텔이라고 하느냐? 하나, 둘, 셋, 네 가지를 몽땅 갖췄을 때 주거용 오피스텔이라고 해요. 그 네 가지가 뭐냐면 전용 면적이 85 이하야. 85 이하. 부엌이 있어야 돼. 화장실이 있어야 돼. 목욕시설 갖춰야 돼. 이 네 가지 요건을 몽땅 갖췄을 때 이 요건 갖추게 되면 그때 뭐가 돼요? 주거용 오피스텔. 그랬을 때는 매매교환이 0.5, 임대차 등이 0.4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요 주거용 오피스텔 때 이거 알아두셔야 되고 계산 문제, 지문 문제, 출제가 유력합니다. 이거. 그런데 나머지 물건일 때는 나머지 물건은 뭘 얘기하겠습니까? 나머지 물건은 토지, 상가, 공장 하여간 이거 빼고 다 들어가죠. 특히 업무용 오피스텔도 들어갑니다. 업무용 오피스텔 이렇게 주거용 오피스텔 빼고 나머지 싹 밑에 들어갑니다. 이때는 최고 몇 프로까지 받죠? 0.9%까지 받습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나머지 물건일 때는 0.9까지 받아요. 여기가 또 중요하죠. 이렇게. 여기 중요. 자, 이것과 관련해서 자, 두 가지를 알아두셔야 돼. 관련해서 자, 들어갑니다. 첫 번째 거. 상가 매매를 알선했습니다. 상가 매매 최고 몇 프로까지 받을 수 있죠? 0.9네. 상가에 대한 나머지에 들어가죠. 임대차를 알선했습니다. 최고 몇 프로까지 받죠? 0.9입니다. 0.9. 상가 임대차를 알선했다고 해서 0.8%를 받고 그런 거 절대 없어요. 상가는 임대차도 0.9입니다. 9. 그게 중요한 첫 번째예요. 상가에 대한 저당권 설정도 0.9. 하여간 상가 나오면 전부 다 0.9. 0.8 없어요. 특징. 이거 첫 번째. 자, 두 번째. 오피스텔이 두 가지로 나뉘니까 계산 문제든 아니면 지문 문제 나왔을 때 여러분들 위쪽으로 가는지 업무용 오피스텔인지 잘 구별하셔야 돼요. 자, 예를 듭니다. 화장실도 있고요. 입식부엌도 있고요. 목욕실도 갖추었습니다. 근데 면적이 100제곱미터입니다. 근데 그거 임대차를 알선해요. 임대차. 그러면 최고 0.4까지 받습니까? 0.9까지 받습니까? 9가 됩니다. 면적이 100제곱미터가 되면 85 이하가 아니죠. 밑으로 들어갑니다. 만약에 전용 면적이 50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목욕시설과 화장실이 있는데 부엌이 없어. 부엌 없어도 살잖아요. 다 사 먹으면 되니까. 이렇게 되면 이게 임대차라면
최고 0.4까지 받습니까? 0.9까지 받습니까? 0.9 받습니다. 그것도 업무용입니다. 그러니까 주거용이 되려면 위에 네 가지를 다 갖췄을 때 주거용이 되는 거죠. 자, 전용 면적이 70입니다. 화장실도 있고 목욕시설도 있고 부엌도 좋은 게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0.4. 그때가 0.4죠. 5 하면 안 되고 또 이것도 구별하시고 요 밑에 가도 구별하셔야 되고. 자, 여기가 핵심적으로 나올 부분이에요. 이런 내용이 지금 2번에 써져 있어요. 2번. 그래서 법사관도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밑에 보시면 복합건축물이라고 나옵니다. 자, 지금부터 볼 텐데 계산 문제 있잖아요. 계산 문제. 계산 문제에 나오는 중요한 부분 세 군데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복합건축물이요. 두 번째가 임대차요. 세 번째가 같은 물건에 대해서 매매도 하고 막 전세도 하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 세 가지입니다. 요 세 가지를 계산 문제에서 제일 핵심적으로 보는 거예요. 잘 나오는 게 요 세 가지. 자, 복합건축물을 보겠습니다. 지금 복합건축물은 세법 같은 데서 얘기할 때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겸용주택 이런 표현 나오죠. 그 다음에 현장에 가면 상가주택 같은 거 있으면 좋잖아요. 상가주택 이걸 갖다가 우리 중개사법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복합건축물. 일부는 주거용으로 쓰고 일부는 주택 외 용도로 쓰는 거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3층짜리 건물이 있는데 이게 3층짜리인데 통건물이에요. 등기부가 하나라는 얘기예요. 구분이 안 돼 있고. 그래서 1층은 편의점이고 2층과 3층은 원룸으로 쓰고 있어요. 근데 바닥 면적이 다 같아. 이렇게. 이걸 5억에 팔아줬어. 5억 매매입니다. 지금. 자, 복비는 어떻게 받느냐 이거지. 그러니까 일부는 주택의 용도로 쓰고 3분의 2 정도 되네요. 그 다음에 주택 외 용도로 한 3분의 1 쓰는 거예요. 이랬을 때. 우리 복합건축물은 면적 가지고 따집니다. 주택의 용도로 쓰는 부분의 면적과 주택 외 용도로 쓰는 부분의 면적을 딱 비교해. 근데 주택 부분의 면적이 크거나 같으면 주택 따라가요. 주택 따라간다는 얘기는 뭐예요? 요 조례표가 적용된다는 얘기예요. 조례표를 줘야 되겠지. 이게 116페이지, 아니, 몇 페이지 나오는 거예요? 왼쪽에. 74페이지 나오는 거죠? 자, 그런데 만약에 주택 부분의 면적과 주택 외 부분의 면적을 따져봤을 때 주택 외 부분의 면적이 이쪽이 더 커. 그러면 주택 외 중개대상물에 대한 법적 주택 외. 그러면 이것은 0.9가 적용된다는 얘기예요. 주택의 물건은 요건데 오피스텔은 아닐 거 아니에요. 상가주택이니까. 그러면 요거단 말이에요. 0.9지. 이렇게 정해놨어요. 법에서 이미 이걸 딱 정해놓은 상태.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통건물일 때 5억 매매를 갖다가 알선했다 그러면 이때는 이쪽 부분의 면적이 더 크니까 요거 조례표에 따라서 옆에 있는 거 보면 0. 몇 프로까지 받을 수 있나요? 5억이니까 2억 이상 6억 미만 칸에 들어가겠죠? 0.4%. 그럼 얼마입니까? 200만 원이겠습니다. 예. 한도액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칸도 있습니다. 한도액이 조례표에. 그럼 한쪽한테 받을 수 있는 복비가 얼마가 됩니까? 200이요. 이렇게 계산한다고요. 자, 그런데 똑같이 3층 건물인데 통건물이에요. 구몬 등기가 안 된 통건물인데 1층은 편의점, 2층은 사무실이에요. 3층은 요것만 원룸이야. 이게 통건물이고. 이것도 5억에 팔아줬다. 그러면 이때 주택 부분의 면적은 요 3분의 1밖에 안 되고 주택 외 용도로 쓰는 부분이 편의점과 사무실 합쳐서 3분의 2가 되죠. 이런 상황일 때는 요 밑에 게 되죠. 5억 곱하기 0. 우리 머릿속에 있어요. 9. 이렇게 되면 얼마가 돼요? 450만 원. 이렇게 되죠. 한도액 없어요. 당연히. 이때는 일방한테 받을 수 있는 복비가 얼마다? 450이다. 이쪽이 더 세네요. 자, 세 번째는요. 여기 시험 문제 나온 거. 이번에 2층 건물입니다. 구분 등기가 안 돼 있어요. 통건물. 1층이 편의점이고 2층이 원룸으로 돼 있어요. 근데 이거 5억에 팔아준 겁니다. 이때는 바닥 면적이 1층과 2층이 똑같다면 보수는 법정한도로 뭐가 적용돼요? 주택 따라갑니다. 같았을 때 뭐가 적용돼요? 주택. 이게 기출문제예요. 같으면. 그러면 0. 조례표에 따라서 0.4니까 얼마 나오겠어요? 200입니다.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복합 건축물 계산 문제인데 이렇게 숫자 나오는 계산 문제가 출제될 수도 있고 위에 나온 것처럼 지문 문제가 나오기도 해요. 지문 보시면 밑줄 그은 부분 잘 보셔야 돼.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 이상일 때는 주택의 중개 보수 규정을 적용하고 이렇게 돼 있죠.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 미만일 때는 미만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때는 주택 외 보수 규정을 적용합니다. 지문 문제에서 이게 3번 나왔어요. 3번. 요 그대로 2분의 1 이상 한 2번 나오고 2분의 1 미만 한 번 나오고 그랬어요. 다 나왔습니다. 자, 이번에는 계산 문제 넘어갑니다. 76페이지. 여기까지 했으니까 이제 이번에 볼 게 그 계산 공식 보면요. 자, 이렇게 됩니다. 중개보수에 대해서 계산한 공식은 이렇습니다. 합의된 거래 금액이 있으면 그 거래 금액에다가 요율을 곱하고요. 곱하면 그 요율 곱해서 나온 산출액이 나올 겁니다. 그 산출액이랑 비교합니다. 한도액하고 비교합니다. 한도액이 어디 나왔었죠, 이게? 조례표 끝에 나온 게 한도액이죠. 그래서 둘 중에 적은 금액까지 받습니다. 이렇게 적은 금액. 얘하고 얘 두 개를 비교해요. 그래서 적은 금액까지 받아요.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이제 복비 계산하는 기본 공식이에요. 자, 요 중에서 별표를 3군데 할 겁니다. 가로 2번에서. 2번 분양권, 5번 임대차, 그리고 6번요. 요 3가지를 지금부터 봅니다. 분양권 먼저 봅니다. 분양권. 만약에 여기 지금 짓고 있는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근데 이게 다 짓지 않았어요. 짓고 있어요. 분양권이에요. 분양권. 근데 분양받은 사람이 누구냐? 갑이에요. 분양받은 사람을 수분양자 이렇게 표현해요. 분양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이게 분양가가 6억이었어요. 6억. 근데 이 사람은 이걸 받아가지고 지금 계약금 6천 들어갔고 그 다음에 1차 중도금이 이제 또 6천 들어갔고요. 2차 중도금까지 들어갔습니다. 6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1억 8천이 좀 들어간 상태. 근데 이걸 갖다가 을한테 팔아먹어요. 분양권을. 을은 이 아파트 분양권을 사는 거예요. 얼마에 사냐면 2억에 사요. 왜냐면 프리미엄이 2천 붙었어요. 2천만 원 정도 웃돈을 주고 산다. 그러면 분양권 사는 사람, 요 사람은 분양권 매수인이죠. 분양권 살 때 총 얼마 줬어요? 2억 줬죠. 그럼 2억이 뭐가 되느냐? 2억이 거래 금액이 되는 거야. 요 2억이 거래 금액. 이것을 판례에서는 총 대금이라고 표현해요. 요게 뭐가 된다고요? 거래 금액. 이 거래 금액에다가 요율을 곱하겠죠. 2억에다 요율 곱한다고? 근데 이게 아파트 분양권이니까 주택이죠. 그럼 왼쪽에 있는 조례표가 적용되겠죠. 그럼 이때는 6억 기준이 아니에요. 지금 거래금액 6억 되는 게 아니고 2억이 되니까 2억에다가 복비 얼마나 될 거예요. 2억 곱하기 자 요율입니다. 이때는 매매이기 때문에 매매 교환 칸을 보셔야 되고 왼쪽 페이지에서 그 다음에 2억 이상 6억 미만 칸을 보셔야 되겠지. 그럼 0.4%가 됩니다. 맞죠? 아까 보수에서 조례표에서 그러면 얼마 나와요? 82요. 근데 한도액 있어요 없어요? 한도액 80 있습니까? 80이에요? 없는데? 없죠? 왜 없는데 있다고 그러는 거죠? 80이요. 그러면 요게 일반한테 받을 수 있는 복비 요렇게 계산해야지. 이 보수 계산할 때 분양가가 6억이라고 그래서 6억을 기준해서 요율 곱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아까 저기 보면 조례를 잘못 해석했는데 잘못했으니까 해석했으니까 그거 처벌 안 받습니다 이렇게 주장했던 거가 이 케이스예요. 아파트 분양권에 대해서는 똑 떨어진 게 없었다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데 판례가 그죠? 이렇게 판례를 안 지키고 이걸로 기준해서 받아버린 거야. 잘못 해석해서 이걸 기준해서. 그러면 어떻게 해? 당연히 뭐예요? 초과겠죠. 초과. 그랬을 때도 처벌한다. 실제 사례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요 총대금이라는 표현은 실제 그때까지 납입한 금액에다가 그 밑줄 그어진 거 있죠? 플러스 뭐까지 더한다고요? 프리미엄까지 더한 금액을 얘기한 것이다. 이렇게. 예? 그거고요. 그 다음에 밑에 가면 교환은 간단합니다. 부동산과 부동산을 맞바꾸는 게 교환이죠. 그때는 무조건 큰 금액 따라갑니다. 예? 그래서 이것도 잘 나오긴 하는데 틀린 사람 없어요. 큰 금액. 교환은 무조건 뭐요? 큰 금액. 이렇게 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밑에 가시게 되면 이제 임대차 봅니다. 임대차. 여기서 임대차 볼 거예요.
자, 보시면 임대차인데 보증금 4천에 월세 얼마냐면 월세도 40만 원. 그죠? 그다음에 계약 기간 몇 년? 2년. 이렇게. 이런 임대차 조건입니다. 근데 중개 대상 물건이 주택일 때가 있을 거고 그다음에 주거용 오피스텔일 때가 있을 거예요. 그다음에 업무용 오피스텔이라고 이번에 해 보자고. 업무용 오피스텔, 주거용 오피스텔, 주택 이렇게 세 가지로. 요율 체계가 세 개가 다르죠? 주택 그러면 요게 적용됩니다. 조례표가. 자, 주거용 오피스텔 그러면 요게 적용됩니다. 자, 업무용 오피스텔 그러면 요게 적용됩니다. 이렇게 세 가지죠? 일단은 거래 금액이 나와야 됩니다. 거래 금액. 얼마가 됩니까? 계산할 때는 월세 곱하기 100, 4천 나왔죠? 더하기 원래 보증금이에요. 그럼 8천 나오죠? 합치면 합산 금액이라고 그래. 그럼 8천만 원이 거래 금액이 됩니다. 이렇게 계산하죠.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나머지는 요율 곱해요. 근데 이것은 주택에 들어가다 보니까 주택이죠? 조례표를 보셔야죠? 그럼 0. 몇 프로입니까 이게? 다시 한번. 이거 매매칸 아닌데 지금 매매칸을 보고 그래. 임대차를 보셔야지. 0.4%입니다. 그러면 4%는 32, 32만 원이 산출해. 한도액은 있어요, 없어요? 얼마죠, 얼마? 30만 원. 그러면 둘 중에 뭐요? 적은 거. 그러면 이거네, 이거. 32만 원 아니네. 이거 적은 거. 30만 원이죠? 네,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고요. 네. 그럼 일방한테 받을 수 있는 목비는 30만 원. 그런데 문제에서 물을 때 일방을 물어봤을 때는 이게 답이지만 쌍방 총액을 묻는 문제도 꽤 많아요. 쌍방 총액이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여기다 곱하기 2. 곱하기 2 하셔야 되는 거 꼭 기억하시고. 자, 근데 4천에 40짜리인데 주거용 오피스텔입니다, 이번에. 거래 금액은 8천 나오는 거 똑같죠? 이렇게. 똑같습니다. 자, 달라지는 게 뭐예요? 이거 우리 머릿속에 있는데, 이건 조례표는 주는 거지만, 머릿속에 있어요, 이거. 주거용 오피스텔은 0.5예요, 4예요? 4. 그러면 32만원. 한도액은 당연히 없습니다. 조례표가 없으니까. 일방한테 받을 수 있는 복비가 얼마예요? 32만원. 위하고 좀 다른 게 됩니다, 이게. 예. 자, 업무용 오피스텔은 거래 금액이 얼마가 될까요? 요럴 때. 8천. 똑같습니다, 8천이에요. 달라지는 게 뭐예요? 우리 머릿속에 있는데, 나머지에 들어가니까 0.9 이렇게 됩니다. 72만원. 복비가 좀 세지네요. 한도액은 당연히 없습니다. 쌍방을 물어봤다면 곱하기 2 하셔야 됩니다. 요렇게 계산하는 거. 임대차 계산 문제가 제일 많이 나오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임대차인데 보증금 조건이 좀 틀립니다. 1000에 30짜리예요. 월세가 30이에요. 계약 기간이 2년 이렇게. 이런 임대차 조건이다 그랬을 때 이것도 마찬가지. 주택일 때 하고 그다음에 주거용 오피스텔일 때 하고 그다음에 업무용 오피스텔일 때 하고 요 세 가지가 다르겠다. 자, 이때 주택을 먼저 해봐요. 주택일 때는 조례표가 적용되는데 조례표 이건 자료 준다고 그랬죠? 이때는 거래 금액이 얼마가 될까요? 이렇게 하면 자, 요것이 이제 위하고 다른 거예요. 월세 곱하기 100 합니다. 여기 월세 곱하기 100 하면 3천 나왔어요. 더하기 원래 보증금 이렇게 하면 4천 나왔어요. 이 합친 금액이 지금 5천만 원이 안 됐죠? 요 금액이 5천이 안 됐어요. 그럼 다시 계산합니다. 5천만 원 미만일 때는 곱하기 70으로 다시 계산. 그러면 요게 3천이 아니고 2,100이 나오고 더하기 1,000 되는 거예요. 그러면 3,100으로 줄어들죠. 원래 4,000이었는데 이렇게 줄여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밑에 사람한테 복비 부담을 감경시켜 주려고 하는 뜻이에요. 요걸 줄여준다 이렇게. 그래서 합친 금액이 5,000이 안 되면 곱하기 70으로 다시 계산 나왔죠. 요거 나오면 이제 끝이에요. 조례표 보셔야죠. 임대차니까 밑에 걸 보셔야죠. 0.5%입니다. 그러면 얼마요? 15만 5천 원. 한도액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한도액 얼마죠? 20만 원. 한도액 있으니까 둘 중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둘 중에 뭐요? 적은 거. 이거 아니고 20만 원 쫓아가면 안 됩니다, 이거. 자, 총액 물어봤다면 쌍방 총액 물어봤다면 답은 31만 원 되겠지. 곱하기 2 하셔야 되니까. 자, 똑같은 조건인데 이번에 주거용 오피스텔이다 그러면 거래금은 3,100 나오는 건 똑같아요. 방식은 똑같아요. 달라지는 게 뭐예요? 우리 머릿속에 있죠? 0.5예요? 4예요? 4. 그러면 12만 4천 원. 한도액은 이건 없어요, 당연히.
업무용 오피스텔이다. 이 조건이라면 거래 금액은 똑같이 3,100이에요. 이건 똑같이 계산돼요. 그런데 달라진 게 뭐예요? 그죠? 업무용 오피스텔은 나머지에 들어가죠? 머릿속에 있습니다. 0.9. 그러면 얼마요? 27만 9천 원. 이렇게 되겠고, 한도액은요? 당연히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계산 문제 중요한 거 세 가지 중에서 두 가지를 했습니다. 요거 했고, 그 다음에 요거 했죠? 임대차. 특히 이제 두 개 중에서 밑에 게 더 중요하겠죠. 아무래도. 제일 잘 나옵니다, 이게.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보면 가로 6번이 있습니다. 가로 6번 설명드릴 겁니다. 가로 6번 설명드리면 다 끝났어요, 이제. 자, A라는 사람이 집을 갖다가 B한테 팔고, B는 집 샀어요, 지금. 3억에 샀습니다. 근데 이게 주택이에요. 근데 B는 이걸 사가지고 자기가 이사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대로 A한테 2억에 전세 놓습니다. 그럼 A하고 B는 이 주택에 대해서 계약서를 몇 장 쓰죠? 2장. 자, 근데 이걸 소개시킨 사람이 갑이라는 개공이에요. 계약서 몇 장 써요? 2장 쓰죠. 2장. 2장 썼을 때 이제 복비를 요 갑이라는 사람이 얼마씩 받을 수 있냐. 요게 출제 문제, 시험 문제예요. 얼마까지 받을 수 있냐 이런 문제지. 보니까 볼까요? 얼마 받을 수 있는지. 자, 먼저 복비 계산할 때 주택입니다. 조례표를 참조해야 되겠네. 뭐 그때 매매니까 위쪽 칸이고 3억이다 그러면 2억 이상 6억 미만 칸에 들어가겠네. 그러면 이건 0. 몇 프로? 4%니까 120만 원이죠. 한도액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일방한테 받을 수 있는 복비는 얼마요? 120만 원 이렇게 되죠. 120만 원? 끝났어요. 자, 전세권 봅니다. 전세. 조례표 또 봐야 되네. 그런데 전세인데 금액이 2억이죠. 일단 전세니까 임대차 등 칸을 보셔야 돼. 칠판 보시면 안 되고 조례표 보셔야 주택 0.1억 이상 3억 미만 칸이잖아. 0.3%니까 60만 원 남았죠? 근데 이때 일방한테 받을 수 있는 복비인데 한도액 있어요, 없어요? 없어. 자, 그러면 복비 계산 끝났어요. 답은 원래 매매권에 대한 복비 120에다가 월세권에 대한 전세권에 대한 복비 60 합쳐서 180 원래 받는 거예요. 원래 이제 갑은 B한테도 120, 60 합이 180 받는 거예요. 원래 그렇게 되는데 우리 법은 가만히 보니까 부동산 한 개 갖고 막 두 건을 한 거 아니야 지금. 그리고 요거 쓸 때 이것도 같이 쓰고 보통 그렇다고. 같은 기회에. 거기에다가 당사자까지 갖다 버려.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A하고 B죠. 전세계약은 B하고 A니까 물건이 같고 사람이 같고 한꺼번에 두 장을 썼으니까 할인을 해준단 말이에요. 법에서 할인해주게 정해놨어 따로. 그래서 어차피 복비 중에 매매건이 더 클 거니까 이게 전세건은 이렇게 할인해주고 이거 한 건만 받으셔. 이거 할인해주고 이거 한 건만 받으셔. 이렇게 돼 있으니까 갑이 요때 A한테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의 최고 금액은 180이라고 하면 안 되고 120이라고 해야 돼. 여기도 마찬가지고 요게 제일 끝에 있는 6번이요. 시험에 잘 나옵니다 이것도. 자, 근데 이거하고 비슷하지만 이런 건이 있어요. 자, A가 B한테 주택이고요. 당연히 집을 3억에 팝니다. B한테. 근데 B는 집을 사가지고 자기가 들어가서 사는 게 아니고 다시 C한테 2억 전세 놓습니다. 이게 사면서 부동산 사장님이 개혁공인중개사한테 전세 맞춰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러면 이제 갑 입장에서는 좋죠. 한 건 또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자, 그랬을 때 이제 복비는 이미 계산 끝났습니다. 요거 120, 요거 60 주택이 주택 끝났어요. 요때 갑은 A한테 복비를 얼마 받습니까? 고민이 전혀 안 되죠. A는 계약서 한 장 썼습니다요. 120입니다. 볼 것도 없이. 많이 받으면 120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요때 C한테는 얼마 받습니까? 고민 안 됩니다. 이것도 60 받습니다. 많이 받으면 60이에요. 60. 근데 문제는 가운데 있는 B한테 받을 때 고민이죠. 자, B한테 받을 때 매매권에 대한 복비 120, 전세권 60, 합의 180을 다 받을 수 있냐 이 말이죠. 네, 이 경우는 다 받을 수 있다. 왜냐면 물건 하나인데 그 다음에 동일한 기회에 썼다고 볼 수 있어요. 이거 쓰고 나서 한 달 있다 전세 맞춰줘서 그것도 같은 기회예요. 꼭 같은 날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같은 기회에 했다고 볼 수 있는데 문제는 매매계약의 당사자는 A하고 B인데 반해서 전세계약의 당사자는 B하고 A가 아니고 C니까 상대방이 틀려서 별건으로 보는 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건을 다 받을 수 있겠다. 그죠? 그러니까 이런 세 가지 같은 요 요건을 갖췄을 때만 할인이 들어가고 이게 아니면 따로따로 다 받는 겁니다. 이것처럼. 그럼 현장에서는 이런 거래가 많겠습니까? 두 건을 비교하면 이런 거래가 많겠습니까? 현장에 가면 두 개만 비교하면요. 이게 훨씬 많은 거예요. 그래서 계산 문제가 처음에 요게 나왔어요. 요게. 그리고 나서 요게 계산 문제가 많이 나오고 또 있어요. 요게 두 개죠. 그러니까 이런 계산 문제가 나오면 전세권은 안 받을 거니까 그죠? 계산 안 해버리고 뭐만 계산해야 돼? 매매. 전세가 나오면 그나마 나오는데 여기서 월세가 나와. 월세. 응? 자, 월세 한번 해볼게요. 자, 이거 3억입니다. 자, 월세라고 지금 2억이 아니고 월세. 자, 보증금 1,750만 원에 월세가 36만 5천 원이에요. 마음이 편안해야 돼. 아무리 해도. 왜 그래요? 아, 계산 안 할 건데 이거. 어떻게 계산해? 그렇게 마음이 무거우면 벌써 이거 틀린 거예요. 있어봤자 소용없어요. 어? 뭐만 받아요? 매매. 한 건만. 이거 계산하고 앉아 있으면 지는 거예요, 벌써. 그렇게 출제를 해요. 아, 이렇게 꼭 이렇게 한다는 뜻이 아니고 계산할 때 이거 안 해버리고 이것만 하면 된다 이거지. 실물 사신 분들은 이런 건수가 훨씬 많아요. 상대적으로. 이게 많은 것도 아닌데 이런 경우에 많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적어.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건수일 때 B한테 다 받을 수 있냐고 질문을 되게 많이 하셔. B한테 다 받을 수 있냐고. 그렇죠? 다 받을 수 있죠? 다 받을 수 있죠? 그러니까 이 건하고 이걸 혼동을 많이 하셔. 배울 때 못 받는 거 있었는데? 라고 어렴풋이 기억나는 거예요. 자, 실물은 때려치고요.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자격증 따고 나서 가서 하시라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이제 할 때 받을 수 있다고 그러면 이제 다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실제 받으려고 생각하면 조금 이 사람이 다 주겠어요? 깎아달라고 하지. 그건 그다음부터 여러분 영역이요, 이제. 하여간 이론적으로 다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볼 게 이제 짐 싸시고, 아니요, 오후 수업 있죠? 예, 다 싸시면 안 되겠구나. 자, 78페이지 가보시면, 자, 2번 있습니다, 2번. 실비 나오죠? 예, 자, 요거 이제 정리합니다, 마지막으로. 실비는 활동비 쓴 거예요. 자, 여기서 두 가지 체크할 건데, 실비로 개업공인회사가 받을 수 있는 돈은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가 권리관계를 파악하면서 권리관계를 확인하면서 쓴 비용. 이거 인정해줘. 이거 받을 수 있도록 해요. 등기부 열람비용 이런 거. 또 한 가지는 반환채무 이행보장이에요. 반환채무라고만 쓸게요. 요게 개공이 예치명의자가 돼가지고 보험 잔금을 예치해주면서 들어간 비용이에요. 보험료가 제일 커요. 보통 보면. 그 보험료 들어간 게 실비예요. 그걸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그러니까 실비로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건 두 개밖에 없어요. 권리관계를 파악하면서 들어간 비용. 그 다음에 예치명의자로 활약하면서 쓴 비용 두 가지입니다. 근데 그 비용은 두 가지만 인정되는데 상대방이 딱 정해져 있죠. 요걸 우리 공부한 거니까 바로 해봐요. 개업공인회사가 예치명의자인 걸 얘기하죠. 그랬을 때는 그 비용은 매도인과 매수인이 있다면 누구한테 물리는 게 정상이다? 매수인. 임대인과 임차인이 있을 때는 임차인. 그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취득의뢰인. 이거 이제 아시는 거고 공부한 거고. 근데 권리관계를 파악하면서 쓴 비용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뭐 교통비라든지 등기부 열람비용 같은 게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은 매도인과 매수인이 있다면 누구한테 받을 수 있어요? 매도인. 임대인과 임차인이 있을 때는 임대인. 그 사람을 매도인과 임대인을 이전 의뢰인이라고 합니다. 팔 사람, 세를 놓을 사람, 그죠? 그러니까 비용 부담자가 실비 부담할 사람이 이렇게 달라요. 그것을 첫 번째 여러분들은 확실하게 구별해서 알아두셔야 되겠다. 그래서 권양이 다 취한 건 아니고 반쯤 취했다 이렇게. 권리관계 등 확인에 소요된 실비는 누구한테 받아낼 수 있다? 이전 의뢰인. 권양이
반환채무 이행 보장은요. 누구한테 받을 수 있다? 취득은행. 이렇게 두 개를 구별하시고 바꾸면 틀리죠? 바꾸면 틀리죠? 네, 그래서 시험 문제 출제하는 사람은 늘 바꿀 준비를 하고 있다. 그죠? 권양이 반쯤 취했다. 박스 왼쪽 오른쪽 보시고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 칸에 보면 영수증 얘기 나옵니다. 중개보수 받았을 때는 영수증 써줍니까? 중개보수 받았을 때 영수증 써주냐고? 네. 의무는 그죠? 써줄 의무는 없어요. 현금 영수증하고 틀려요, 이건. 예, 보수 영수증이에요, 이거. 예, 그래서 중개보수 및 실비 영수증은 작성, 교부할 의무는 없다. 왜 의무가 없게 만들어놨을까요? 그렇지. 확인설명서에 보면 보수 얼마, 실비 얼마, 계산돼서 나온 거 딱 적고 그 다음에 도장 찍어서 확인설명서 주잖아. 개공이. 그러니까 확인설명서가 무슨 역할을 해버려요? 영수증. 그냥 따로 또 써줄 필요는 없다 이 말이야. 그렇지만 밑에 나와 있는 대리보수요. 이제 이게 뭔지 아시죠? 매수신청 대리, 입찰 대리 했을 때 보수 있잖아요. 매수신청 대리인의 그 보수와 관련해서는 영수증을 따로 써주게 돼 있습니까? 네. 써줘야 돼. 왜냐하면 매수신청 대리인의 보수는 확인설명서에 적어서 주는 게 아니고 사건 카드에 기록을 해서 자기가 갖고 있어. 그러니까 매수신청 대리 보수 받아먹었을 때는 따로 뭘 써줄 필요가 있다? 영수증. 그래서 써주게 돼 있어. 다시 한번. 자, 중개보수는요. 영수증을 안 써주고 매수신청 대리 보수는 영수증을 뭐요? 써주고. 중요한 차이점이어서 이미 출제가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6장까지 끝냈고 다음 주에는 이제 교육하고 그 다음에 행정처분해서 다음 주까지 하면 이제 법령이 끝납니다. 1편이 끝나요. 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수업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